것 중에 체제하고 사회전환 얘기하면서 체제의 안과 밖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견하는으로서 주체, 체제 밖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고민은 뭐냐면 발견되어야 될 주체 자체도 이미 체제 안에 있다는 거, 체제 밖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공기태 선생님 표현하시기는 패배주의. 근데 패배주의하고 낙관주의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강한 어떤 주체 설정한 상태에서 현실을 보면 그 주체라고 생각된 변혁의 주체 내지는 정한의 주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보면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지극히 뭐랄까 소비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패배주의로 가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제 고민은 그 자체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의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주체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는 것이다 라는 건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단지 그렇게만 얘기해버리면 마치 찾아질 주체가 이미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그분에는 고민택 선생님 지적이 맞는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 보면 고민택 선생님은 또 그냥 그 자체로 어떤 주체를 상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제가 우리 모두가 자꾸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진동한다고 그러죠. 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소위 좌파 담론이라고 하는 게 비판적인 측면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강한 담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미래의 삶 사이에 전혀 연관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시한다고 해도 현실의 사람들은 그거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고 유토피아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전식으로 표현하면 이행의 문제가 없는 거죠. 이행의 전략이 없는 거고 이행의 전략이 없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본주의적으로 살고 있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어떤 시점에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이게 현실 비판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경제적 이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비판 담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미래의 아름다운 그림 그리고 그 중간에 비어있는 이런 것들이 저가 좀 고민하는 측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따라 읽는 사람인데 로이 박스카라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맛이 갔어요. 맛이 간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는 뭐냐면, 비판 담론으로서 그 메타 리얼리티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본성 내지는 인간의 선함, 사랑,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니까 갑자기 붕 떠가지고, 진짜 이 아름다운 체제가 아니라 사람, 인간의 영성, 막 이 종교성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것을 자기가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막스주의 연속성장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답답한 부분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조금 하면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가 제시하고 있는 건 이게 소위 녹색 사회주의 뭐 이런 거라는 건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녹색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최근에 동양이라고 하는 게 녹색당이나 녹색주의자들이 좌경화되고 있는 그게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조금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영성의 문제라든지 의식의 문제라든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즉 생태 위기의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 시스템 체제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문제 이걸 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학들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 소위 사회주의적인 막스주의적인 것도 있고요. 사회주의가 다 막스주의는 아니니까 그런 경향과 녹색판이 이렇게 결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물론 현실 정치에서 힘을 강하게 얻고있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는 것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녹색 사회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역입니다. 지역 정치고요. 그 지역 정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풀뿌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저항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실제로 지역이나 풀뿌리에 사회주의적이고 체제 전환적인 힘이 있느냐 그것 또한 소위 말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론가들이나 급진파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답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위 반자본주의적이고 반소비주의적인 뭐 이런 자본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김윤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찾아지는 주체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찾아지는 주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부치문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이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물론 자본주의가 싫어서 탈주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사이에 뭐 소위 말하는 전략적인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파편적이고 분열적인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만들어지는 주체가 아니라 발견되어야 될 주체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것이 뭐랄까 전략적인 차원까지 끌어올려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만약에 이 자율주의적이고 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수라고 놓고 보면 왜 문제인가 하면 이 소위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좌파의 편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이나 잠재력을 굉장히 폄하하는 거죠. 그거는 사회주의적이지 않고 또는 낙수주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한 측면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좌파들은 지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전국적인 정치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서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뚫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마치 지역에 가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지역으로 가자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지역에 존재하는 그 잠재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인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소위 사회적인 체제 전환에, 녹색 사회이든 아니면 사회주의든 체제 전환의 주체가 도대체 존재하느냐, 이 부분이 처음에 두 분 말씀하신 거에서 발견되어질 주체 또는 뭐 만들어질 주체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뭐 흔한 말로 하면 분열적인 주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뭔가 달려가고 있어요. 제 표현은 김철 선생님하고 예전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유가 이게 러닝머신을 뛰는 거죠. 네, 러닝머신 뛰는데 앞에는 커다란 와이드 그 텔레비전이 있고, 거기는 광고에서 나오는 굉장히 럭셔리한 집이 나오고,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차 가지고 그 드라이브 한번 하고, 굉장히 훌륭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집에 가면 전망 좋은 아파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달려가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죠. 거기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거기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뛰고 있지 않아. 이미 거기에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문제는 그 버튼을 눌러서 그 작동을 멈추면 되는데, 그 경우에 그 선택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멈추어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나동그라지는 거죠. 이게 소위 요즘 표현하면 루저가 되는 건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 굉장히 소비주의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금융자본 싫잖아요. 그리고 뭐 굉장히 증오하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고요. 비정규직 강사들 아무리 자기가 급진적이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카드 돌려받기 하자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힘인 거거든요. 근데 왜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는데 그 순간순간 이 삶에 대해서 뭐랄까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발생하는 그 순간과 공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때로는 그게 폭발적으로 드러나서 확인돼서 연대감이 형성되면 뭐 촛불시위 같은 것도 생기겠죠. 그리고 때로는 그 중에 이제 좀 자원과 지식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만들기도 할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뭐 여지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것조차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다가 자기가 멈칫서게 되면 나동그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나동그라지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느낌과 정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당신들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비유에 따르면 우리 같이 버튼을 눌러서 끄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분석을 할 경우에 그 끄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굴릴 건가에 대한 그 논의 수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배적인 담론이 이야기하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재생산하고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담론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식의 어떤 것들 많이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분열적인 주체들이 이 분열의 순간, 이게 아니라고 깨닫는 순간, 이걸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의 문제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보통 이 좌파들이 생각하기에 이 소비 정치는 부차적인 거고 생산의 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요. 이 경제적 시스템 자체를 대안적인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대안적인 시스템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의 주체가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순간은 소비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비를 통해서 소비를 해야만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소비를 위해서는 화폐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화폐 소득이 있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경쟁 시스템에서 피곤하거든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모아질 수 있고 우리가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끄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 담론 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사회 전환의 주체는 분명히 체제 안에 있습니다. 체제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로부터 패배주로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아까 99%대 1%를 얘기했지만 99%는 행복하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굉장히 커다란 금융회사에 아마 중역들이나 이 소위 돈 많이 받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렇게 그 일상의 느낌과 감정과 감성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담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토대로 한 대안적인 모델, 그 체제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상들을 그려줬을 때 그 중간에 이행의 문제라고 하는 게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 도시정치, 도시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다못해 이 교통이나 이동의 문제라든지 또는 식품의 문제라든지 또는 도시 계획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주제를 가지고 대단히 급진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비판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 계기들이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느끼는 그 부분과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은 그것이 바로 녹색사회주의라고 하는 어떤 전략일 수 있고, 녹색사회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은 지역 정치 또는 도시, 그리고 도시와 다른 농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아주 작은 공간들이고, 그 힘을 끄집어내서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고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진보적인 정당 내지는 좌파 정당이 감수해야 될 어떤 역할이고,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아까 계속 비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들어가서 의석 몇 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런 식의 정치가 아니라 이 풀뿌리에서 생겨나는 엄청나게 많은 잠재력을 눌려있는 거죠. 눌려있지만 때로는 분출되기도 하지만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서 체제 안으로 자꾸 돌아가 버리고 있는 그 힘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운동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진보정당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내용은 많았지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주어진 시간을 단축을 해서 토론 시간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선생님도 빨리 토론해 주시면. 그러겠습니다. 저 서영표 박사 생각은 익히 제법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썩 좋은 토론자는 아닙니다. 그 비판보다는 마찬가지 얘기 많이 할 텐데, 근데 그거보다는 서영표 박사와 제가 같이 마주보고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좀 도발을 하고 논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서영표 박사의 발제, 또 그 전에 제가 좀 느껴왔지만은 쭉 오고 간 얘기들, 그 제목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좀 추상수준이 높은 그런 논점이 있다라고 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파의
어떤 변형 모델로서 국가를 통해서 뭐든지 하려고 했던 거죠. 지난 100년 동안, 150년 동안. 그것은 레닌주의와 삼인주의가 마찬가지였죠. 삼인주의는 여튼 이렇게 광범하게 조직된 노동 대중의 대리자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여튼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레닌주의는 정반대인 것 같지만 부르주아와 국가와는 다른 이렇게 PT 계급의 국가기구 또는 지배체제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세상이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 좀 많이 드러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은연중에 이 경제 위기를 통해서도 그럼 국가를 살릴래? 국가기구를 보강할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뭐 지역, 도시에 만나 좀 굉장히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은 거기서 탈출을 하거나 도피를 해서 무엇을 할래? 라는 양극단으로 지금 계속 좀 그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붕괴론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붕괴를 할 것 같다. 또 가능성이 높다. 잠재적 위기든 유기적 위기든 간에, 이렇게 뭐 원인이 이윤율 하락이든 과소소비든 간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방이 받는 겁니다. 붕괴를 극단화시키거나 그것에 대비를 하자. 두 번째로는 붕괴를 막으면서 이거를 여하튼 진보적인 국가 구성 또는 어떤 제도의 도입으로 해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그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튼 많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것은 피크가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오일 피크, 그 다음에 저기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 변화, 그 다음에 핵 문제도 그렇죠. 특히 핵이 지금 사고가 10년에 하나씩 멜트다운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폐기물 문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게 맞죠. 이 핵폐기물이라는 똥은 썩지도 않고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그런 똥인 건데, 이게 25,000년, 10만 년 동안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회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거를 어떻게 커버를 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좌파한테 유리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스가 선언에서 얘기했던 모든 계급의 공멸, 또는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뭐 돈벌이를 한 놈들이 있을 것이고 등쳐먹는 집단들이 있을 것이고, 또 좌파들 어디께 좌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이리 모였다 저리 모였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봤다, 이런 진짜 그 지옥도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석유 피크 오일은 2010년에서 20년 사이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핵 문제 같으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피 톰슨이 그 절멸주의를 얘기했잖아요. 절멸주의를 얘기하면서 그 초기 노동계급의 어떤 기업 공동체, 경험 공동체를 얘기했던 게 좀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계속 이렇게 교과서처럼 되뇌이면 곤란하긴 하겠지만, 그때 막스주의 안에 없는 게, 막스가 얘기하지 않았던 게 분명히 많이 있다. 근데 벨라미 포스터 같은 사람들은 계속 그 막스가 토양의 비옥도 문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자연 착취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언급했다라고 많이 요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그런 얘기를 열심히 하나 싶은데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스에게는 있었지만 막스주의 또 막스 레닌주의 전통에서는 잃어버렸던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기후변화나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막스주의의 스케일에는 없는, 그보다 훨씬 그 스케일인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는 즈음에 관찰하고 경험을 하고 어떤 이론적으로 포착을 했던, 캐치를 했던 그 막스의 지평과는 좀 과감하게 좀 활용을 하더라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고, 그게 뭐 생태 사회주의든 여러 가지 뭐 무지개 사회주의든 무지개 좌파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제목, 이 진보의 재보성에서 사회 전환으로, 이 제목이 어느 분이 정했는지, 강인자 선배가 정했다 그러시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나름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진보의 재구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보가 누군지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으니까는 이론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정비를 하자, 그 다음에 요익당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진보의 재구성하면서 이게 뭐 정치 정당, 좌파 정당, 진보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부돼서 같이 좀 고생하고 결과성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정비되는 어떤 논리, 주체가 있는가?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회 전환으로 선빵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뭐 트로츠키식으로 얘기하면 불균형 결합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론이든 체제든 운동이든 간에. 그래서 비쭉비쭉 자루에서 송곳 튀어나오듯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산자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전반적으로 뭐 이론을 뒤따라서 이제 그런 가보자라고 재해석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생태 사회적 요청은 좀 그런 것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발견돼야 될 대안 주체도 체제 내에 있다라고 서영표 박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죠. 그래갖고 대안 체제 맹아가 무엇이고 회계문의 투쟁을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좀 막연한 생각밖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광범한 피해 대중, 또 절멸에 다가가고 있는 이런 사와 이 대중들을 어떻게 하자 그러느냐. 저는 차라리 어떤 이미지가 적절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보호막 내지 구명포트 같아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또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삼인주의. 이게 보호막이 안 됩니다. 구명정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구명정 하나여서도 안 되고 한 가지 모델이어서도 안 돼요. 대신에 안티는 분명히 해야 되죠. 자본주의와 기존의 국가주의 해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좌파는 이런 깃발들을 꽂겠다. 이런 보트들을 자꾸 만들겠다. 뭉쳐라, 모여라. 남미에서 남미식으로 모이고, 동아시아는 동아시아식으로 모이고, 유럽에서 유럽식으로 모이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도발을 하자면은, 그럼 무장 봉기든지, 결정적 시기에, 좌파 쿠데타든지, 이거는 하지 말자는 거냐? 의미가 없다는 거냐? 아니죠. 이거는 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다른 방식과 형태이지만은 옵니다. 오는 거를 오지 마라.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는 평화롭게 차곡차곡 사회주의였으면 좋겠다. 또 바보짓인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오면은 사실 10년, 20년 전에 준비 안 하고 1년 전에 준비해도 되거든요. 그것은 필요한 무장봉기 하는 거죠, 사실. 대신에 주저없이 활용을 하지만 그걸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에피소드죠, 그야말로. 레닌은 그걸 잘했지만 그게 다른 걸 다 해결해 주는 걸 보장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투쟁은 계속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해법을 고민하자. 공동체도 좋고 뭐도 좋고 그럼 너는 도대체 좌파의 기준은 뭐고 사회주의 기준은 뭐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저는 중요하게 딱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적 시장 기제에 대한 태도죠. 두 번째는 대중운동, 특히 계급 대중운동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단호한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기반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실용주의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 풀뿌리 도시정치 다양하게 나왔던, 전 제일 그게 흥미롭고 그럴싸한 방식과 모델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발굴을 하고 발견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된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것도 자본주의적 시장 기제에 대한 태도, 계급운동, 특히 대중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은 끈 반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서영표 박사는 되게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서영표 박사도 굉장히 규범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동시에 스위치를 끄자? 이게 진보의 재구성과 같은 겁니다. 하나, 둘, 셋 스위치를 동시에 끌 주체를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조직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종의 어떤 좌파적인 사회연대 전략을 확대해 보자는 건데, 노동계급도 녹색의 노동계급이 나와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도 적색의 소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두 사람은 다른 주체가 아닌 거죠. 공장이나 회사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하는 순간 소비자가 되는 거고, 또 많은 경우 여성 주부라는 형태로 존재하지만 간접적으로 노동자의 것이죠. 이런 전업으로 주부로 있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근데 노동계급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서 누가 어떻게 쓰는지에 관심이 없으면은 이건 아무리 노조 수준이 높아가거나 파업률이 올라가거나 노자 관계에서 노동 쪽의 힘이 강하더라도 의미가 굉장히 체제 내의 존재들에 불과한 것이고, 소비자들도 생애분동을 해서 좋은 먹거리를 만들고 이러고 한다지만은
이게 소위 웰빙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게 왜 이래서 우리가 먹거리가 위험해지거나 왜 영양이 그러거나 또 우리가 잘못 들어도 제3세계 어디든가에서는 못 먹거나 식부당한 사람이 있거나 이런 인식이 없으면은 결국 체제성이 존재되는 것이고 근데 적색 소비자와 높은 노동계급을 만들자 그러면 이것도 규범적인 거예요, 이게. 이거 저도 좀 스스로 불만스러운데, 그래서 다시 그 어떤 사회 전환으로 계속 선빵을 치고 달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체의 어떤 불균형 결합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자꾸 진보정당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뭐 진보 신당에 몸담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통합진보당까지 친다 하더라도, 진보정당이 대단한 대문자 주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또 굉장히 막 비판을, 여기 좌파 논자들도 막 이 진보정당으로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또 이제 선거 앞두고 또 그거밖에 못해야 하냐고 또 필란도 하시고 또 결국은 누구 찍을래 또는 찍을까 말까로 사실은 선택지가 좁혀지는 것이 현실인데 진보 정당의 어떤 사회 운동 또는 체제 전환에서 위상도 좀 확 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또 레닌주의와 삼인주의 잔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정당이라는 형태가 얼만큼이 이 체제 전환의 어떤 이 지렛대 또는 어떤 주체의 어떤 집합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많이 회의적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세상 복잡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그런데 5% 10% 좌파 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하고 또 중남미 여러 군데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진보 정당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인데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그거부터 좀 전면 재구성을 하고 이게 차곡차곡 아까 했던 그런 대문자 주체의 재구성이 아니라 사회전환 정치 전환으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서 서영표 박사님도 규범적이라는 것은 좋은 모델들을 쭉 늘어났어요. 근데 정말 치고 나갈 때는 어디고 정말 비판받거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는 좀 없는 그런 착한 글이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 토론을 발표보다는 종합 토론 형식으로 얘기를 다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논점들이 많이 좀 형성된 것 같은데 이제 플로우에서 아까 얘기 못하셨던 부분까지 묶어서 좀 지금 두 분이 하셨듯이 좀 이게 횡단적으로 얘기를 세부적인 쟁점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파의 새로운 전환, 태도 이런 걸 지금 김영석이 얘기해 주셨는데 비판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한 비판을 하셨으니까 네. 규범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동시에 끄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끌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저 불가능한 거 뻔히 아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도 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고요. 기존에 좌파 정당, 특히 진보 정당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든지 다 당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당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당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당원 만들어가지고 동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분명히 정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여전히 규범적인 걸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한 운동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중심의 역할이지. 이거는 규범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락다리 고진이 MCN-다시 운동에서 시를 고리를 끊자 그 왁스주의가 생산당을 중시하는데 아까 가락다리 고진 비슷한 얘기를 서영표 박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의 순간을 같이 동시에 끊어버리면 한 일주일쯤 안 먹어도 총파업인데 소비 총파업 이런 그런 스위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사실 일주일씩 굶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게 심각하고 아까 분열적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생산의 전환과 소비의 전환을 동시에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저는 그걸 걸어가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자기 몸을 걸어가면서 일가수술을 하면서 한쪽으로 동시에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얘기하셨듯이 각종 피크가 다가오고 있고, 위기, 한계, 그다음에 이게 붕괴가 될지, 자본주의는 붕괴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주체, 위기의 성격과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얘기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환을 위한 그 사회 전체의 모습도 전혀 다를 것이라고 보고, 현재 주체를 새로운 형태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 세 분이 다 사실은 다 강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주체 전환에 이상도 박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환 이행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전환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사실 많이 느끼고 있는 거니까 실제적인 이행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자라는 쪽에 좀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 문제 내가 그렇게 가려면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 중간이 비어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위부터 아래까지 중간 좌우까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가 또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뭐 최근에 보니까 그 안현현 선생님과 그 뭐 사회구성체론을 다시 사회구성체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도 그리기를 위해서 뭐 이행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있다면, 또 한쪽으로는 동시에 이제 구명보트 얘기를 했는데, 구명보트를 기본적으로 지을까 말까, 뭐 이게 어느 딱지 붙일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만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좀 더 실천적인 그런 논의가 훨씬 시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된 셈이고요. 신광현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선생님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좀 아주 간단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영우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다 러닝머신을 뛰고 있지만 어떤 러닝머신은 기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위치까지 알고 끄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끄는 장치가 없는 러닝머신도 있을 수 있고요. 있긴 있는데 찾지 못하는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세 개를 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커패시티의 문제고, 그 다음에 펄리스의 문제고, 프로젝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안적 기획이라고 하는. 근데 그 대안적 기획이 기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펄리시로 그러니까 이 정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정책이 뭐냐? 기계 없으면 그걸 만들 수 있게끔 사람들이 끄는 장치를 만들 수 있게끔, 아니면 차라리 뭐 가위로 이 전원을 차단해서 끊을 수 있는 어떤 그 커패시티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펄리시가 만들어져야 거기로부터 대안적인 프로젝트 기획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이 잘못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부제로 보면 그 삶의 정치로부터 사회주의 정치로 이렇게 다르셨네요. 그렇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듯 그런 좌파들은 레닌주의적 또는 사면주의적 어떤 국가에 포획된 마치 권력의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것과도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또 사회주의자들이 뭐 자본주의 자동 분기론, 위기를 막 부추겨가지고 뭐 마치 토큰들은 자본주의 강화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 문제와 연관이 있는데, 삶의 정치로부터 사회주의 정치,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정치는 저는 삶의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일상들을 바꿔요. 그죠? 권력을 장악하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참으로 외롭던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개념들이 일부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용어 속에도. 그러니까 삶의 정치다, 사회주의. 원래가. 근데 이것이 이른바 지금 얘기하는 삶의 정치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의미, 그런 것은 아닐까. 용어 문제인데. 그건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삶의 정치로부터 사회주의 정치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삶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한 내용에서 짐작하시겠지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글쎄. 사회 성격 논쟁 내지 사회 성격을
다시 보는 거는 늘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라 늘 필요한 일이었죠. 사실 뭘 하려면 기본이 약간 인식의 지도 그리기, 프레드릭 제임슨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근데 예전에 사회성격 논쟁이 뭐였냐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세상을 몇 가지 태제로 좀 구겨 넣어 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될지 1, 2, 3번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도 그런 사회 성격에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오일 피크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 폐폐기물의 문제가 과연 들어갈 거냐. 이거는 이렇게 경제 지표 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막스주의 경제학에 없던 외부 요소, 이걸 내부화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에너지 환경 어떤 생태계 문제 말고도 다른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지도 그리기가 필요하지만 생각을 해보시죠. 지도 그리기가 여러 도법이 있잖아요. 어떤 도법을 택한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거를 보여주죠. 메르카토르 도법을 제일 많이 쓰는데, 아시다시피 북극과 남극이 엄청난 크기로 나오고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도법이 없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지구본 자체도 완벽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회 성격에 대한 지도 그리기도 좀 그런 거다라고 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 좌파 이론가든 이 활동가든 고질적으로 이게 뭐 하나가 절대적이고 다른 거는 다 이거는 개량이거나 이게 상황을 혼선을 가져오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신광 선생님 민주주의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 다 그러면은 그런 논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를 굉장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강원 선생님 기본소득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이게 어떤 대중운동과의 관계랄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렇게 복지 프레임과의 관계를 완전히 도외시하면은 이건 그것도 굉장히 곤란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좌파 우리가 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좌파가 우리가 너무 푸대적으로 받다 보니까 진보 좌파 다 뺏겼잖아요. 노무현 저기 다 뺏기고 서러운 상황인데 이거를 조금씩 만회를 해야 되는데 또 좌파 정치 프로그램, 또 좌파 사회 변혁 프로그램이란 대체로 뭐다. 이게 1, 2, 3, 4, 5 정도는 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선언문을 만들어도 그래갖고 이럴 것은 최선일 뿐이요. 단결하자 이렇게 한 줄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1, 2, 3, 4, 5 정도를 같이 이건 적어도 이걸 하고 그걸 응용해 나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마스코미날레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기 계신 분들은 아마 과거에 단순한 지도 그리기에 환멸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코미날레를 만든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 또 제가 좀 결국 지도 그리기 시간이 있어서 얘기해요. 그 지도 그리기라는 게 입체적이고 이론과 이론이 실천을 대체할 수도 없고 실천이 이론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몸을 대체할 수도 없고 또 마찬가지잖아요. 반대로 몸통 없는 머리만 있는 수도 없는데 문제는 이게 복잡해진 만큼 복잡해진 것을 더 개방적이되 실제 방향을 더 뚜렷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방적이게 되면 방향을 상실하고 방향을 정하면 단순해지고 이거야말로 사실 초등학교 수준인데 좌파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움직인다는 건 사실 좌파가 아닌 것인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좀 더 입체적이면서도 다이나믹하고 역사적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기획을 놓치지 않는 그런 좌파적 실천이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이고 김영환 선생님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서양대 선생도 지금 규범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간 이행의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했고 지난 다른 글들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문제가 국내 좌파들의 문제 중에 최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거꾸로 남에게 읽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지금 마스코미날레의 대여섯 개의 정파, 이론적인 정파 분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판하려면 사실은 10년간 저쪽에서 뭘 해왔고 20년간 뭘 했고 뭐 이걸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더 선명히 할 수 있고 묶이는 부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전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확연히 구별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대부분은 수입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자유주의니까 저건 내그리만 하겠지. 저기는 뭐 솔직히주의니까 저기는 뭐 또 고산이니까 뭐 이렇게 딱 찍어놓고 안 봐요. 그러니까 한 10년 후에 제가 이런 글을 썼나? 뭐 깜짝 놀라가지고 뭐 그랬더니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황당무계한 그게
사실은 뭐 최기준 선생님이 조선공산당 연구하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1920년대 카프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부터 사실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요즘 그래서 최대한 뭐 다른 사람들 글을 열심히 읽으려고 외국 책 읽는 것보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이제 말하자면 뭐 포트도 만들고 뭐 또 뭐 밑에서 하는 일도 연결을 하고 뭐 담도 그렇고 이게 좀 입체적이 적어도 시간 공간 블록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스 꼬메나미가 이번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좌파라는 건 분명히 이런 거다. 이런 걸 왜 빼고 이거 무슨 얘기를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매니페스토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꼬메나미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 작년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좀 그런 식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자가 괜히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사회자도 말씀하셔야지. 아까 토론자도 했기 때문에 그냥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다 같은 사람들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 어떤 전제 막 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반화가 있는데요. 좌파들은 이랬다. 이래 버리거든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자기라고 그러면 뭐 제가 자기가 그랬다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구체적이 필요하죠. 근데 나머지는, 지난 한 20, 30년이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세상을 봐왔지 않았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단순 간단 명쾌한데, 끊임없이 그걸 말하자면 분해시키고 저거 하고 했던 게 누구였냐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 반대다. 오히려 지금 단순 명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아까 했던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 전환, 사회 전환, 체제 전환인데 이게 장난입니까, 진짜? 물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실제로 죽이고 있고, 죽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적대성 자체를 전제해야죠. 근데 제가 봐서는 그냥 그거는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그건 있고, 그리고는 빼먹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팽개쳐 놓고, 그 밑에서만 자꾸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면 간단한데. 물론 간단하다고 해서 일이 쉽게 해결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렵죠.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필요하면 지도도 그리고, 필요했으면 다시 그리고 하는 건 저 다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배울 건 유치원에 가져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자면 그 점에서 우리가 자꾸 너무 후퇴한다는 거예요. 자꾸. 네? 그리고 적어도 지구적 차원에서 제국주의가 엄연히 있는데, 지구적 차원에서 이 적대성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부분에서, 가령 우리가 아까 국가에 대한 상임지, 외임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분리시하는 거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진짜. 그건 논쟁은 필요할 수 있죠. 또 일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그렇게 빛이 들어 전 세계 좌파들이 저지를 잘못도 수없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냥 그건 좌파가 다 그렇다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저는 플레아트 독재라고 하는 걸 다시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행 잘 나오셨어요. 이행 전략 있어야죠. 근데 그 이행이 어떤 이런 다양한 부분적 요소들의 합의 이행이냐? 그렇지는 않죠.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건 맞아요. 추측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건 맞는데, 그 산술적 합의 이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명확히 그걸 해놓고, 나머지는 얼마나 논의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고, 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사상해버린 채, 물론 일부의 또 전 세계적인 한국의 좌파들 신망은 어떤 의미로 가는 것은 세계 좌파도 다 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애들 지금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8km 이후의 이 투쟁과 운동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아까
보따리 장사 하지 말자고 진짜 도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시 이론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론을 정말 재구성해야 돼요. 이론이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 시기는 거꾸로 운동의 시기였어요. 그러다 여러 가지 운동들이 펼쳐나왔던 사실이에요. 이 종합해서 이론적으로 물론 이게 획일적으로 하려다가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방향 그럼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환할 대상은 뭐고 전환할 다음이 뭐냐에 대한 방향 없이 이론이죠. 이 공상이 아니고 이론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것들이 공상이죠. 제가 봐서는 진짜로. 우리가 이런 점들을 그렇게 토론했으면 좋겠고 막상 꾸며낼래가 저는 지난 5년 동안 펼쳐봤다고 생각해요. 이제 펼칠 만큼 펼쳤어요. 더 이상 펼칠 거 있습니까? 이제 집중해야죠. 저는 무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